바람결에 실려온 국화 향기가 창틈으로 스며드는 늦가을의 오후, 박정숙 여사는 7평 남짓한 거실 소파에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는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지만 쇳소리 섞인 잡음처럼 귓가를 맴돌 뿐 마음에는 가닿지 않았다. 남편이 살아생전 유일한 낙으로 삼았던 전국 노래자랑 재방송이었다. 화면 속에서는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정숙의 마음은 더욱 스산해졌다. 5년 전 살갑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정숙의 세상은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단조롭고 적막했다. 집안을 채우는 것이라고는 냉장고 모터가 웅웅거리는 소리, 벽에 걸린 뻐꾸기 시계가 1시간에 한 번씩 제 존재를 알리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규칙적인 한숨소리뿐이었다. 한때 초등학교 교사였던 남편은 늘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이었다. 퇴근 후면 아이들처럼 제잘거리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늘어놓았고 주말이면 정숙의 손을 잡고 동네 뒷산에 오르거나 작은 화단에 꽃을 심었다. 그가 가꾼 화단에는 철마다 다른 빛깔의 꽃들이 피어났고 그 꽃들처럼 정숙의 삶도 다채롭고 향기로웠다. 하지만 그가 훌쩍 떠나버린 지금 화단은 이미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다. 정숙에게는 그것들을 돌볼 마음의 여유도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나뿐인 딸 지연은 결혼하여 경기도 신도시에 살고 있었다.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는 딸은 늘 바빴고 귀여운 두 손주는 정숙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1년에 서너 번 얼굴 보는 것이 전부였다. 가끔 전화를 걸어와 엄마, 별일 없지? 밥 잘 챙겨 먹고? 하고 묻는 딸의 목소리에는 늘 피곤함이 묻어났다. 정숙은 괜찮다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텅 빈 방 안에 홀로 누워 천장에 무늬를 세다 말고 울컥 눈물이 솟구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친구들도 대부분 연락이 뜸해졌다. 몇몇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몇몇은 자식들 집으로 들어가거나 요양원으로 갔다. 가끔 노인복지관에 나가 또래 노인들과 어울려 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자식들 이야기를 늘어놓고 약봉지를 비교하는 것이 대화의 전부였다. 그런 자리에 다녀온 날은 오히려 더 깊은 허탈감과 외로움에 밤잠을 설치곤 했다. 정숙의 유일한 소일거리는 베란다 한편에 마련한 작은 텃밭이었다. 플라스틱 상자에 흙을 담아 심은 상추와 쑥갓, 방울토마토는 그녀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제법 실하게 자라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주고 진딧물을 잡아내고 시든 잎을 떼어주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해가 짧아지고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텃밭의 푸른 생기도 점차 사그라들었다. 마치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생처럼. 엄마, 이것 좀 써봐. 아들, 딸, 손주들 얼굴도 이걸로 맨날 볼 수 있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데 내가 다 만들어주고 갈게. 어느 주말 모처럼 반찬거리를 잔뜩 싸들고 온 지연이 새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최신형이었다. 정숙은 질색하며 손을 내저었다. 됐다, 얘. 늙은이가 이런 복잡한 걸 어디다 쓴다고. 전화나 겨우 받는 사람한테 돈 아깝게 뭘 이런 걸 샀어. 아깝긴 뭐가 아까워. 엄마 심심할까봐 그렇지. 요즘 경로당 할머니들도 다 이거 하나씩은 있어. 유튜브로 노래도 듣고 드라마도 보고 그런다니까. 내가 계정도 만들고 엄마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채널도 구독해줄게. 지연은 막무가내였다. 정숙의 낡은 폴더폰에서 유심칩을 빼내 새 스마트폰에 끼우고 이것저것 앱을 깔고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다. 작은 화면 속 복잡한 그림들과 알 수 없는 외국어들은 정숙에게는 암호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딸의 간곡한 권유와 이걸로 우리 하윤이, 하준이 크는 것도 매일 볼 수 있다는 말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 돌아간 후 정숙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스마트폰과 씨름을 시작했다. 화면을 누르는 손가락은 자꾸만 헛디었고 작은 글씨들은 눈을 피로하게 했다. 하지만 며칠 밤낮을 끙끙댄 끝에 조심스럽게나마 인터넷 뉴스도 보고 손주들 사진이 올라오는 딸의 카카오톡 프로필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지연이 깔아준 앱 목록에서 해피 시니어라는 이름의 분홍색 아이콘을 발견했다. 노년층을 위한 즐거운 소통 공간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이런 것도 다 있구나. 호기심이 동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이콘을 눌렀다.
화면에는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진과 글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여행지에서 찍은 풍경 사진, 정성껏 차린 음식 사진, 손주들의 재롱을 담은 동영상, 곱게 핀 꽃 화분 사진까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소소한 일상들이 정숙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정숙은 며칠 동안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을 구경만 하다가 큰 용기를 내어 얼마 전 텃밭에서 찍은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 사진을 올렸다. 올 가을 첫 수확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였다. 금방이라도 누군가 주책이다라고 흉볼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 아래쪽에 작은 하트 표시와 함께 댓글 알림이 뜨기 시작했다. 와, 토마토가 정말 탐스럽네요. 농사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첫 수확 축하드려요. 맛도 정말 좋겠어요.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댓글에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몇 번이고 댓글들을 다시 읽어보았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렇게 정숙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시작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했고 텃밭에서 가꾼 채소 사진이나 새로 끓인 찌개 사진을 올렸다. 가끔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옛날 사진을 올리며 짧은 소회를 적기도 했다. 그녀의 소박한 게시물에는 꾸준히 좋아요가 눌렸고 따뜻한 댓글들이 달렸다. 정숙은 그 속에서 잊고 지냈던 작은 기쁨과 위안을 발견했다. 세상과 단절되어 홀로 섬처럼 떠다니던 자신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푸른 소나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로부터 친구 신청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 어르신. 해피시니어에서 어르신의 글과 사진들을 종종 회견하고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솔한 삶의 모습이 담겨 있어 늘 감명 깊게 보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친구로 지내며 따뜻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문장이었다. 프로필 사진은 중후한 느낌의 중년 남성이 푸른 소나무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SNS에서 댓글을 주고받는 것은 익숙해졌지만 모르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친구를 맺는다는 것은 어딘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푸른 소나무라는 닉네임과 그의 메시지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에 마음이 움직였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수락 버튼을 눌렀다. 곧바로 푸른 소나무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는 자신을 김민준이라고 소개했다. 나이는 56이며 현재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 파견 근무 중인 건축사라고 했다. 오래전 아내와 사별하고 외동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어 거의 혼자나 다름없다고 했다. 정숙은 그가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금세 마음의 문을 열었다. 김민주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숙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 어르신,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곳 두바이는 이제 막 해가 뜨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다정하고 살뜰했다. 정숙이 올리는 게시물에는 빠짐없이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았다. 정숙이 텃밭에서 키운 배추로 김치를 담갔다는 글을 올리자 어머님의 손맛이 담긴 김치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염치불구하고 한 포기 얻으러 갔을 텐데요. 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고 정숙이 남편의 기일에 맞춰 쓸쓸한 마음을 담은 글을 올리자 어르신의 깊은 슬픔이 제게도 전해지는 듯합니다. 부디 너무 상심치 마시고 하늘에 계신 남편분께서도 어르신이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실 겁니다. 제가 미력하나마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정숙은 김민준과의 대화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는 정숙의 어떤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었고 현명하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연에게조차 털어놓기 어려웠던 속 깊은 고민이나 사무치는 외로움도 그에게는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는 정숙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예우했지만 때로는 유머러스한 농담으로 정숙을 웃게 만들었고 때로는 인생의 후배로서 정숙에게 진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정숙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듯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김민주는 종종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 사진이나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대한 건설 현장 사진을 보내주었다. 사진 속에서 그는 늘 자신감 넘치고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숙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왔다. 어머니, 이곳 생활이 아무리 화려해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합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타국에서 지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래도 어머니와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숙은 그런 그의 말에 깊은 연민과 모성애를 느꼈다. 자신이라도 그의 외로운 마음을 보듬어주고 싶었다. 어느덧 김민준과 친구를 맺은 지 2달이 훌쩍 지났다. 이제 그는 정숙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고 그의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괜스레 마음이 초조해졌다. 정숙은 그가 보내준 사진들을 액자에 넣어 머리맡에 두고 잠들기 전에 한 번씩 들여다보기도 했다. 마치 그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민준에게서 평소와 다른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머니, 큰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정말 친동생처럼 아끼던 현장 소장이 작업 중에 추락사고를 당해 지금 생명이 위독합니다. 당장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현지 병원이라 보험 처리도 복잡하고 수술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다 끌어모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평소 김민준이 그 소장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젊은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터였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지금 그분은 어떻다니? 많이 위중한 게야? 그래서 수술비는 얼마나 필요한데 그래? 정숙은 다급하게 답장을 보냈다. 어머니, 정말 면목 없지만 제가 지금 당장 급하게 50만 원만 어떻게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지금 해외라 급하게 돈을 융통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날이 며칠 남았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이 은혜는 제가 평생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어머니. 5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SNS에서 만난 이에게 섣불리 돈을 보낸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남편은 살아생전 보증이나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괜찮을까? 그래도 민준 씨가 어떤 사람인데 설마 나를 속이려고 이런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정숙은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젊은 소장의 위급한 상황과 김민준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김민준에게서 거의 울부짖는 듯한 장문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어머니, 시간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 친구, 저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 친구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저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믿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외투를 걸치고 은행으로 향했다. 몇 년 만에 찾아간 은행은 낯설고 복잡했다. ATM 앞에서 한참을 헤매다 겨우 직원의 도움을 받아 김민준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확인증을 받아든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래, 옳은 일을 한 거야. 사람 살리는 일인데 잘한 일이고 말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김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소장 녀석 덕분에 지금 막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월급날에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숙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김민준은 다시 어려운 부탁을 해왔다. 이번에는 건설 현장에 필요한 중요 자재를 긴급하게 들여와야 하는데 통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은 200만 원이었다. 정숙은 당황했지만 어머니,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한국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제발 저를 믿고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라는 그의 간곡한 말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곧 거액의 프로젝트 성공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러면 정숙에게 빌린 돈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감사 표시로 두둑한 용돈까지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준의 금전 요구는 그 후로도 끈질기게 이어졌다. 현지 직원들 월급이 2달이나 밀려서 파업 직전입니다. 제가 책임자로서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과로로 쓰러져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현지 병원비가 너무 비싸 감당이 안 됩니다. 어머니,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표를 예매하려니 갑자기 카드 한도가 막혀서 정말 염치 없지만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등등. 그의 변명과 핑계는 끝없이 이어졌다. 정숙은 처음에는 남편이 남겨준 얼마 되지 않는 유산에서 돈을 꺼내보냈고 다음에는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아껴두었던 비상금 통장을 깼으며 나중에는 딸 지연 몰래 들어놓았던 작은 적금 통장까지 해약해서 돈을 붙였다. 어느새 그에게 보낸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천만 원에 육박했다. 정숙의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밤마다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럴 때마다 김민준이 보내오는 달콤한 미래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붙였으니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다는 오기가 고개를 들었다. 김민준은 이런 정숙의 심리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더욱 교묘하게 그녀를 조종했다. 때로는 어머니, 우리가 함께할 아름다운 노후를 상상해보세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바닷가에 예쁜 전원주택을 짓고 어머니와 함께 그림 같은 나날을 보낼 겁니다. 라며 희망을 속삭였고 때로는 어머니마저 저를 의심하시면 저는 이 세상에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 진심을 몰라주시는 겁니까? 라며 섭섭함을 토로했으며 때로는 지금 여기서 멈추시면 그동안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를 구해주십시오, 어머니. 라며 은근한 협박과 함께 죄책감을 심어주었다. 정숙은 이제 완전히 김민준의 꼭두각시가 된 듯했다. 그의 메시지 한 통에 울고 웃었고 그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동네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궁색한 처지가 되었다. 딸 지연에게는 차마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어 요즘 이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식의 궁색한 거짓말을 둘러댔다. 지연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다르다고 느꼈지만 그저 노환으로 건강이 나빠지신 것이려니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려니 짐작할 뿐 끔찍한 사기극에 휘말려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엄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얼굴이 반쪽이 됐어. 내가 좋은 병원 알아봐 줄까? 괜찮다니까 그러네. 다 늙어서 그렇지. 너는 네 시댁일이나 잘 챙기고 애들한테 신경 써. 나는 아무 걱정 없다. 정숙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딸과의 전화통화는 점점 더 의무적인 안부 확인으로 변해갔고 모녀 사이의 골은 소리 없이 깊어만 갔다. 어느 날 정숙은 김민준에게 마지막 남은 쌈짓돈까지 털어보내고 텅 빈 지갑을 내려다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이제 정말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때 김민준에게서 희소식이라며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머니, 드디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밀린 현지 세금과 사업 정리 자금이 조금 필요한데 이것만 해결되면 바로 다음 주 비행기 티켓을 끊어 어머니 곁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어머니.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웃을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번에 요구한 금액은 무려 1,000만 원이었다. 정숙은 그 메시지를 읽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숨이 막히는 듯했다. 이제 자신에게는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이라니 이제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한단 말인가. 정숙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김민준이 약속했던 장밋빛 미래와 그가 처한 절박한 상황이 번갈아 떠올라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김민준은 매 시간 간격으로 메시지를 보내 정숙을 다그쳤다. 어머니,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어머니만이 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결국 정숙은 최후의 수단을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평생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며 간직해왔던 돌아가신 남편이 유일하게 남겨준 결혼 예물과 그동안 자식들이 선물해준 작은 금붙이들이었다. 빛바랜 벨벳 상자 안에는 낡은 순금 쌍가락지, 작은 다이아가 박힌 금목걸이, 그리고 손주들의 돌잔치 때 받았던 조그만 금수저와 금반지들이 들어있었다. 그것들을 모두 팔면 1,000만 원 가까이는 될 것 같았다. 정숙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의 온화했던 미소, 아이들의 해맑았던 웃음소리, 행복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것만 해결되면, 민준 씨만 무사히 돌아오면 이 모든 고생이 다 끝날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다 갚아준다고 약속했어요. 정숙은 흐느끼며 금붙이들을 작은 보자기에 쌌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동네의 금은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한없이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그날 오후 지연은 예고 없이 어머니 집을 찾았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가 감기 몸살이 심해 기력이 없다는 말을 흘리셨던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따뜻한 죽이라도 끓여드리고 혹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지연은 불안한 마음에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에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엄마, 집에 없어? 집안은 텅 빈 듯 고요했다. 늦가을의 싸늘한 공기가 집안 가득 감돌았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라면 봉지와 빈 약봉지 몇 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며칠은 된 듯한 마른 반찬 몇 가지와 시든 채소들 뿐이었다. 어머니가 애지중지 가꾸던 베란다 텃밭의 화초들은 물을 제때 주지 않아 잎사귀가 누렇게 뜨고 축 처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지연은 다급하게 안방으로 들어섰다. 어머니는 그곳에도 없었다. 대신 화장대 한쪽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어머니의 낡은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어머니는 외출할 때도 스마트폰을 살뜰히 챙기셨는데 어쩐 일인지 오늘은 두고 나가신 모양이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환하게 불이 들어왔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는 수십 개의 SNS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다. 발신자는 한결같이 푸른 소나무라는 낯선 닉네임이었다. 푸른 소나무? 누구지? 가벼운 호기심으로 메시지 창을 열어본 지연은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에는 차마 어머니가 썼다고는 믿기 어려운 절절하고 애틋한 내용의 대화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대화들 사이사이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노골적인 송금 요청과 그에 응하는 어머니의 애처롭고 절박한 답변들이 뒤섞여 있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은행 앱의 송금 내역까지 샅샅이 확인했다. 지난 몇 달 동안 김민준이라는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송금된 액수는 자그마치 5천만 원이 훌쩍 넘는 거금이었다. 어머니가 평생을 악착같이 모으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얼마 되지 않는 유산까지 모두 그 파렴치한 사기꾼에게 넘어간 것이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지연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뒤엉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한참을 울던 지연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리고 곧바로 김민준이라는 자가 어머니에게 보낸 사진들을 인터넷 이미지 검색창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그가 자신의 것이라며 보내온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 사진, 드넓은 건설 현장 사진들은 모두 인터넷 뉴스 기사나 개인 블로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출처 불명의 이미지들이었다.
심지어 그가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당당하게 사용했던 푸른 소나무를 배경으로 서 있는 중후한 인상의 남성 사진은 이미 수년 전부터 다른 여러 건의 로맨스 스캠 사건에도 반복적으로 도용된 적 있는 어느 평범한 외국인 남성의 사진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어머니는 너무나도 치밀하고 악랄하게 계획된 사기극의 희생양이 된 것이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금은 방에서 막 돌아온 듯한 정숙이 초췌하고 넋이 나간 모습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팔고 남은 몇 가지 금부치가 담긴 작은 보석함이 힘없이 들려 있었다. 아마도 마지막 남은 희망을 팔아넘기고 오는 길이었으리라. 엄마, 도대체 이게 다 뭐냐고. 지금껏 나한테 거짓말하고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던 거야. 지연은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동쟁이 치듯 던지며 울부짖었다. 정숙은 딸의 싸늘하고 격앙된 모습과 산산조각난 스마트폰 화면 속에 어지럽게 떠있는 자신과 푸른 소나무의 대화 내용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지연아, 그게 아니라 저 설명할 수 있어. 뭘 설명해? 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남자, 김민준이라는 이 사기꾼, 엄마 평생 모은 돈 다 뜯어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놈이라고.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정숙은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며 완강하게 버텼다. 아니다, 지연아, 너는 아무것도 몰라.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잘해줬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데 곧 한국에 돌아와서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기로 했단 말이다. 어머니의 터무니없는 믿음과 절규에 지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사람이 엄마한테 보여준 사진들, 했던 말들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인터넷에 검색 한 번만 해봐, 엄마. 엄마 같은 외로운 노인들 등쳐먹는 이런 악질적인 사기 수법이 얼마나 많은지. 엄마는 그냥 이용당한 거야. 지연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찾아낸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 기사들,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과 심리 조종 수법들을 하나하나 읽어주며 어머니의 눈과 귀를 열려고 애썼다. 정숙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괴로운 듯 고개를 흔들었지만 딸의 절박하고 처절한 목소리와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쏟아지는 냉혹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마지막 남은 믿음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부서진 정숙의 스마트폰 액정 위로 푸른 소나무로부터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머니, 돈은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공항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정숙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토록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 자신의 외로운 말년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유일한 존재,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모든 것이 한낱 허상이고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딸의 피맺힌 절규와 반박할 수 없는 차가운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냉혹한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정말 속은 것이더냐? 이 어리석은 늙은이가 정말로? 정숙의 메마른 입술에서 가느다란 신음과 함께 절망적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평생을 누구에게도 해코지 한 번 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어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걷잡을 수 없는 자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배신감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려왔다. 손에 힘없이 들고 있던 작은 보석함이 마룻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하는 요란한 파열음을 냈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산산조각난 믿음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삶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숙은 결국 김민준에게 마지막 돈을 보내지 않았다. 아니, 보낼 수가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정숙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그림자처럼 지냈다. 밤이고 낮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탄했다. 지연은 그런 어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켰다.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소상히 털어놓고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지만 담당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런 종류의 온라인 금융사기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범인을 특정하거나 검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설령 운 좋게 검거한다고 해도 피해 금액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절망적인 답변만이 돌아왔을 뿐이었다. 예상대로 김민준의 SNS 계정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고 그가 알려준 계좌 역시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깊은 허탈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었던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 처참하게 짓밟혔다는 사실과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김민준의 다정했던 목소리와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눈이 멀어서, 내가 귀가 어두워서 이 늙은이가 주책 없이 욕심을 부려서 이런 꼴을 당한 게야. 정숙은 끝없이 스스로를 책망하고 비하했다. 그런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보는 지연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지연은 어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엄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이 천하에 둘도 없는 악질 사기꾼인 거지. 엄마는 그냥 너무 외롭고 사람이 그리웠던 것뿐이에요. 그 따뜻한 마음을 그 나쁜 놈이 이용한 거라고요. 지연은 말없이 흐느끼는 어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딸의 진심 어린 온기가 정숙의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듯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진부한 말처럼 아주 더디고 고통스러웠지만 정숙의 깊은 상처도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아물기 시작했다. 지연은 이전보다 훨씬 자주 어머니 집을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밀린 집안일을 돕고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주말이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예전에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오래된 영화를 함께 보기도 했다. 정숙은 딸의 진심 어린 위로와 변함없는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갔고 웃음과 대화도 점차 늘어갔다. 어느 말깨겐 아침, 정숙은 스스로 자신의 부서진 스마트폰에서 해피 시니어 앱을 찾아 삭제했다. 그리고 한동안 외면하고 지냈던 베란다 텃밭으로 조심스럽게 나갔다. 대부분의 화초들은 이미 누렇게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있었지만 그 황량한 풍경 속에서도 한쪽 구석에서 아주 작은 파란 새싹 하나가 흙을 뚫고 힘겹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 질긴 생명력 앞에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정숙은 지연의 손을 잡고 동네 노인복지관을 다시 찾았다. 그곳에는 마침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초급반이 새로 개설되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딸의 격려에 힘입어 떨리는 마음으로 수강 신청서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다. 강의실 안에는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서툰 손길로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의를 보이고 있었다.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세상과 다시 한번 연결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에 정숙의 마음은 조금씩 설렘으로 채워졌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겨울 햇살이 교실 안으로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정숙의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 위로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고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잃어버린 돈은 결코 되찾을 수 없겠지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다시 한번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다는 작은 용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었다. 비록 그 쓰라린 경험의 시작은 차갑고 어두운 절망이었지만 이제 정숙의 시간은 아주 조금씩,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희망찬 빛깔로 다시 천천히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